매입과 관련된 유형은 새롭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매출의 반대편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세요. 자, 제가 왜 매출의 반대편이다라고 계속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매입과 매출이 있다라고 얘기가 나왔을 때 여러분들이 가져가실 부분이 뭐냐면 물건을 팔게 되면 매출했다는 표현을 하게 됩니다. 난 매출을 하였다. 그러면 매출을 했다라고 얘기가 나와지게 되면 매출의 반대편에는 당연히 매입이 있고요. 이게 왜 이렇게 삐뚤어져 있을까요, 여러분? 제 마음이 삐뚤어져서 그런가 봐요. 그래서 매출이 있고, 그리고 반대편에는 매입이 있고. 그래서 매출과 매입이 동시에 발생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쌍방에 같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쌍방에 대한 관점. 그래서 그럼 지금 실제 이 매출에 대한 부분을 다른 말로 얘기하면 물건을 파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매출은 판매한다라는 표현을 쓰겠죠. 그리고 매입은 구매한다라는 표현을 쓰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나와지고 그 다음에 이 판매한다라는 사람을 말로 붙이면 매출자, 판매자. 그런데 물건을 넘겨주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공급자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금계산서에 가면 공급자, 공급받는 자 이렇게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면 매입자, 구매자는 공급을 받는 사람이니까 공급 받는 자라고 얘기를 하겠죠. 그래서 이렇게 나오는 부분이에요. 제가 컴퓨터에 실무용 프로그램들이 있어요. 현업에서 쓰는. 그래서 이렇게 가끔씩 이런 메시지가 뜨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거기 지금 잠깐 떠서 제가 지웠고요. 자, 그러면 이렇게 나온 부분의 내용을 놓고 봤을 때 우리는 증빙이라는 부분을 놓고 보면 나는 세금계산서라는 부분에 대해서 증빙 서류가 움직이고 있어. 그러면 세금계산서라고 하는 부분을 공급자는 무엇했다고 얘기할 거고요. 나 공급자는 발급했어 라고 얘기하겠죠. 발행했어 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또는 교부했다고 얘기할 수도 있죠. 그래서 발급, 발행, 교부 다 같은 말이에요, 여러분. 그럼 공급받는 자는 이 세금 계산서를 무엇했을까요? 받아왔다. 그러면 우리는 수취한다 라고 표현하겠죠. 그래서 발급자는 공급자이고 받는 사람은 수취자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럼 세금 계산서라는 부분이 나오면 우리는 과세라는 표현을 썼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부가가치세 10%가 있는 과세거래입니다. 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공급받는 자는 어떻게 늘 거냐는 거예요. 근데 이 공급받는 자는 구분이 조금 달라져요, 여러분. 왜냐면 나 지금 과세라는 유형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불공이라는 유형도 있거든요. 그리고 밑에 가면 수입이라는 것도 있어요. 아니 이게 뭐가 다른 거야? 라는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 세금 계산서를 들어가서 봤더니 이 지금 뭐라고 얘기하냐면 일반적으로 공급받는 자를 놓고 봤을 땐 사업자야. 근데 세금 계산서 발급하는 사람도 사업자가 맞거든. 근데 우리 이거 세금계산서에 들어가서 받아온 세금계산을 놓고 봤더니 나 공급받는 자가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없다를 얘기하더라. 여러분 이 공급받는 자한테는 누가 나올까요? 지금 우리가 공급자한테는 뭐가 나온다고 했었죠? 매출세액이 나온다고 했었어요. 매출세. 자, 그래서 이 매출세액을 우린 뭐라고 얘기한다? 거래가 발생할 때마다 무엇해라? 징수해라. 거래 징수해라. 그래서 우리는 개정 과목을 부채에 있는 부가세 예수금이라는 개정 과목을 쓴다는 얘기까지 했습니다. 그럼 공급받는 자는 내가 사가지고 올 때 세금을 무엇하였다? 낸 게 있다는 거죠. 그러면 매입세액이라고 표현하겠죠. 그래서 이 매입세액이 있고요. 그럼 이 매입세액을 내가 대신 지급했어요. 그럼 기본적으로 부가세 뭐가 될 것이다? 대신 지급해서 대급금이라고 하는 당좌 자산 개정 과목을 처리하게 될 겁니다. 근데 이렇게 되거든요. 근데 이게 전부 다 같으면 괜찮은데 그렇지 않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냐면 이 공급받는 자가 세금 계산서를 수취했어? 그런데 야 매입세 공제 받을 수 있어 없어? 그거 구분 좀 해봐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매입세액이 공제가 가능하다라는 얘기가 됩니다. 그럼 공제가 가능하다는 얘기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빼겠다라는 표현이 돼요. 자, 이렇게 나오게 되면 이 부분은 과세라는 유형을 쓰게 됩니다. 과세.
그래서 여러분 50일 과세는 교부받은 매입세금 계산서를 입력할 때 선택해라. 그런데 무슨 부분? 공제가 가능했을 때만 넣어라 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과세로 되어 있는 세금 계산서를 받아왔습니다. 근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그거 매입세 공제 안 된대요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이런 매입세 공제가 안 되면 우리는 불공제라고 표현합니다. 공제 앞에 여러분 아니 부자를 붙인 거겠죠. 그래서 불공제란 표현을 씁니다. 그러면 그 불공제에 나온 부분, 그러면 지금 매입세 공제를 받을 수 없는 세금 계산서를 무엇하였다? 받아왔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뭐라고 넣자? 불공제. 너무 길죠, 여러분? 그러니까 불공제에서 뭐만 쓰는 거예요? 우리 불공이라고 넣자.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50일 과세라고 넣는 건 공제가 가능하다. 54 불공이라고 넣는 건 공제가 불가능하다. 그럼 여러분 이 불공제라고 들어가는 부분을 뺀 건 뭐로 보시면 돼요? 아, 과세. 그러니까 여러분이 공부하실 땐 불공제에 해당되는 사유만 기억하시면 돼요. 사유. 그래서 불공제 사유에 해당이 되면 54 불공이고요. 이 부분에 해당이 되지 않으면 모두 다 뭐로 가지고 가시면 된다? 공제라는 것으로 가지고 가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보지 않고 자꾸 다른 공부를 하세요.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는 불공이라고 하는 사유가 있어요. 그럼 이 불공에 해당되는 사유가 있는데 그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건 다 50일 과세라고 봐주시면 돼요. 근데 여러분, 이 공급자가 과세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린 또 뭐가 있었어요? 영세가 있었잖아요. 그럼 세금 계산서라고 하는 부분에 뭐가 붙어요, 여러분? 앞에 영세율자가 붙은 거죠. 그래서 영세율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였다? 그러면 공급받는 자는 수취하였다라고 얘기하겠죠. 그럼 이 부분은 부가가치세가 0%잖아요. 0%인데 매입세 공제를 받는다 안 받는다 얘기할 필요가 없겠죠. 그러면 지금 공급받는 자도 뭐라고 넣으시면 돼요? 아, 52 영세? 이렇게 넣고 끝내는 거예요. 그래서 12 영세 반대편에는 누가 있다? 52 영세가 있다. 이렇게 정리가 되어집니다. 자,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부분. 자, 증빙 중에 또 뭐가 있을 거냐면 여러분. 세금 계산서를 시작했으니까 세금 계산서 마무리 먼저 할게요. 자, 우리 세금 계산서 중에 여러분, 원래 세금 계산서는 사업자와 사업자, 그러니까 매출자도 누구이고 사업자이고, 매입자도 누구이고 사업자일 것이다. 그래서 사업자와 사업자 거래에서 세금 계산서를 주고받거나 계산서를 주고받는다라는 표현이 맞다고 했어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지금 매출 쪽에는 없어요. 왜냐하면 매출자가 발행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매출자가 발행한 게 아니라 누가 발행한 거? 세관장이 발행했어요 라는 표현이 들어오거든요. 그러면 세관장이 발행한 건 국경을 넘어서 무엇할 때? 들어올 때. 그래서 수입할 때.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이런 수업 했죠. 이렇게 국경이 있다. 밖으로 나가는 건 우리 뭐라고 표현하자? 수출이라고 표현을 하자. 이 수출은 부가가치세 몇 퍼센트를 적용하자? 0%를 적용하자. 그래서 우리 이중과세 문제가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이중과세를 방지할 목적도 있고 수출을 증진할 목적도 가지고 있다. 대신에 무슨 부분? 우리 여기가 국내라고 하면 국외에서 물건이 들어오면 국경을 넘을 때 그걸 우리가 뭐라고 부른다? 수입이라고 얘기한다. 그러면 수출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영해세율을 적용하고 우리 어느 한 무슨 부분에서 소비하는 나라에서 세금을 내면 이중과세 문제가 없다. 그래서 소비, 지국, 과세, 원칙이다. 자, 이런 얘기를 또 잠깐 했었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 때문에 여러분 수입하는 부분의 소비지는 어디가 돼요? 국내가 소비지가 되겠죠? 그럼 수입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수입과 관련된 부가가치세 몇 퍼센트? 10% 징수해야죠. 왜냐하면 여기가 어디니까? 소비국이 되니까. 이해됐을까요? 그럼 이 부분은 실질적으로 여러분들 생각해 보실 게 뭐냐면 수입할 때 국경을 넘나든다. 여기가 국경이다라고 하면 우리는 세관에 신고를 하고 들어올 거예요. 그러면 세금 계산서 발급을 해외에 있는 나한테 물건을 파는 사람한테 절대 발급할 수 없다라고 했잖아요. 그럼 세관에서 발급을 해서 누구한테? 국내에 있는 사업자한테 줘요. 그래서 수입 쪽에 유일하게 들어오는 부분이 뭐가 있냐면 세관장이 발행한 수입 세금 계산서라는 게 들어오더라는 거죠. 그럼 이제 이것도 고민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55 수입이라는 게 있는데 이 부분은 재화를 무엇할 때? 수입할 때 누가 발행한
세관장이 발행한 수입 세금 계산서를 말한다. 근데 조심할 건 55 수입은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했을 때만 넣는 거예요. 그래서 이 수입세금 계산서에 대한 부분을 입력할 때 여러분들이 제일 많이 실수하는 게 뭐냐면 수입은 55 수입수라겠어. 자, 이렇게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 55 수입은 언제만 쓰는 것이다?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했을 때만 쓰는 거예요. 그럼 수입세금 계산서 받아왔는데 매입세액 공제가 안 된다고 얘기하더라. 가능한 얘기거든요. 이 문제를 세무 2급에 냈었어요. 한 7, 8년 전에 난리가 났어요. 죄다 틀리고 나왔어요, 여러분. 왜일까요? 수입. 그런데 뭐라고 넣었을까요? 55 수입. 근데 아무리 지문을 읽어봐도 이건 공제 못 받는 건데? 이제 유형부터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죠. 왜냐면 매번 공제 못 받는 건 사업자가 발행한 세금 계산서만 문제를 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55 수입이 매입세 공제라는 부분 때문에 입력하는 유형이란 걸 몰랐던 거예요. 그러니까 세관장이 발행한 무조건 55 수입이야 이렇게 생각했던 거죠. 아니에요. 세관장이 발행한 수입세금 계산서도요. 공제가 가능했을 때만 55 수입을 쓰는 거고요. 공제가 불가능하다라고 하시게 되면 불공제에 해당이 되면 우리 54 불공 쓰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여기 54 불공에 가면 무슨 부분? 수입세금 계산서 중에 불공제에 해당되는 게 있으면 포함합니다라는 거 분명히 명기해 드렸어요. 그래서 그렇게 들어간다는 거. 그러면 고정리까지는 끝난 거예요, 여러분. 증빙을 놓고 그렇게 가는구나. 수입은 매출 쪽에는 해당되는 증빙이 없습니다. 됐을까요, 여러분? 그리고 나는 계산서를 무엇하였다? 발급하였다. 나는 계산서를 수취하였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계산서가 나오면 우리 공급자 뭐라고 썼어요, 여러분? 면세. 우리 부가세는 있다, 없다? 없다. 그럼 이런 매입자도 뭐라고 넣으면 돼요? 면세라고 넣으시면 되죠. 번호는 몇 번? 53. 면세라는 게 있습니다. 그럼 이게 가장 기본이에요, 여러분. 그럼 이제 그 다음에 들어올 건 뭘까요? 신용카드. 그럼 그 다음에 들어오는 건 뭘까요? 현금 영수증. 되셨을까요, 여러분? 그러면 신용카드이고 현금 영수증이면 우리 무슨 부분? 카드 과세냐, 카드 영세냐, 카드 면세냐 이 얘기 있었죠? 그거 똑같이 가져가시는 거예요. 달라질 게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달라지는 건 무슨 부분인 거예요? 처음 보는 54 불공이 있구나. 55 수입이 있었네. 라는 부분. 이 두 가지 말고는 다른 부분은 동일하게 보셔도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항상 이 증빙에 의해서 매출자의 입장이냐, 매입자의 입장이냐, 그리고 매출자 입장에서는 전부 다 매입 매출 전표에 입력을 하는 거고 매입자 입장에서는 공제 여부를 꼭 구분해야 된다는 게 시험의 키예요. 그리고 업무에서도 그게 키워드예요. 그래서 그렇게 가져간다라고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여기 유형별 설명을 잠깐 하고요. 또 이어서 할게요. 그러면 여기 유형에 커서를 제가 두어주시라고 했으니까 7월 달에 ED를 넣었고요. 유형을 커서에 두시고 나면 여기 매입이라는 부분이 보이죠, 여러분? 그럼 51번부터 62 현명까지 등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린 51번부터 순차적으로 조금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세금 계산서라는 부분. 그러니까 우리가 왜 업무하는 거 알려드렸죠, 여러분? 일단 지문에 매출인지 매입인지를 제일 먼저 구분해라. 그래서 1번으로 해야 되는 부분은 매출인지 아니면 매입인지. 그래서 매출과 매입을 무엇 해달라? 구분하셔라. 아이고, 매입을 두 번 썼어요, 여러분. 네, 매입을 두 번 쓸 이유는 없죠. 네. 그래서 저는 잠시 이것만 지울게요. 전부 다 지워버렸네요. 제가 매입을 먼저 쓰고 싶어서 얘를 쓰고요. 머릿속에서 혼선을 빚은 거죠. 그래서 매입과 매출을 구분하셔라. 그런데 지금 저희가 하는 건 뭐에 해당이 된다? 지금 저희가 하는 건 매입 쪽에 해당이 되는 거겠죠. 그래서 요거 구분이 1번이에요. 그러면 매입이다. 그럼 저희는 지금 유형에 커서를 두시고 매입에 내려와서 우리 51번부터 62번 중에 선택을 하라는 거죠. 그러면 두 번째 하실 일은 뭘 봐라? 지문에 증빙을 봐라. 그럼 지문에 증빙을 보라고 했으니까 무슨 글씨? 세금계산서라는 글씨가 들어왔다. 그럼 세금계산서라는 글씨가 들어오면 우린 그 다음에 하실 부분은 뭐냐면 공제가 가능한지 공제가 불가능한지 그래서 매입세 공제를 받을 수
없는지 요걸 보셔야 된다는 얘기죠. 됐을까요, 여러분? 그러면 이제 그 부분에 대한 얘기를 선택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증빙을 봐주시고요. 그러면 증빙에 의해서 세 번째 하실 일은 공제 여부를 보시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매입, 세액, 공제 여부에 따라서 우리 입력하는 부분이 무엇 된다? 달라질 수 있어요. 그래서 공제 여부를 확인하는 거예요. 됐을까요, 여러분? 그러면 그 다음에 하실 일은 똑같겠죠. 거래처가 누구이고 금액이 얼마인지를 봐주시면 되는 거니까. 됐을까요, 여러분? 그래서 그 부분을 꼭 머릿속에 갖고 가세요. 그래서 우리는 매출인지 매입인지 찾아보시고 증빙 찾아주시고 그리고 매입인 경우에는 매입세 공제 여부라는 걸 꼭 확인해달라 라고 하는 부분. 됐을까요, 여러분? 좀 그거에 맞춰서 또 유형 설명을 잠시 또 해볼게요. 그러면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서요. 저랑 똑같이 54 불공을 잠깐 넣을게요. 54 불공. 자, 그리고 품목은 그냥 엔터를 칠게요, 여러분. 뭐가 따라오든 상관없어요. 자, 금액은 우리 10만 원만 넣을게요. 그러면 부가세는 10,000원이에요. 자, 그리고 거래처는 그냥 다 팔아 상태 붙어도 돼요. 이거 전부 지울 거예요, 여러분. 자, 그리고 커서를 어디까지 내려오셔라? 불공지 사유까지 내려오세요. 자, 이 상태에서 우리 코드돔에 V2번 눌러주시면 불공지 사유가 이렇게 들어옵니다. 됐을까요, 여러분? 그럼 이제 이걸 제가 왜 띄웠냐면 이거 가지고 이제 잠깐 요건을 좀 볼게요. 자, 보셔야 되는 게 뭐냐면 세금계산서를 받아왔어요. 시험의 포커스는 불공을 정말 많이 내거든요. 그러면 내가 세금계산서를 받아왔다라고 합니다. 그럼 세금계산서를 받아왔다라고 했을 때 이 자리에 해당되는 1번부터 11번에 해당되는 사유에 해당 사항이 없다라면 모두 다 어디로 간다? 50일 과세라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사유의 첫 번째 얘기는 필요적 기재사항이 누락되어 있다. 여러분 세금계산서 필요적 기재사항 얘기했던 거 기억하실까요? 자, 요거 기억 안 나시면 제가 화면을 잠깐 띄워서 메모장 띄워서 여러분 잠깐 쓸게요. 자, 우리 세금계산서하고 관련돼서 등장하는 부분에 넣어야 되는 부분들이 있었어요. 그러면 지금 잠시만요. 얘를 잠깐 제가 위치를 바꿔볼게요. 이렇게 옆으로 밀어놓고요. 사유 설명을 잠시 할게요. 그러면 불공제 사유가 있다라는 거죠. 요거 그냥 타이핑을 치겠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에 조심하실 게 그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불공제 사유라고 해서 들어가는 54 불공이라고 하는 코드는 우리 지금 현재 유형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유형이 54 불공이다. 여기서 나오는 이 부분은요. 반드시 내가 뭘 받아왔을 때 세금 계산서 수치였을 때만 54 불공이 나올 수 있어요. 이거 실무자들이 저한테 제일 많이 물어본 질문사항 중에 하나가 뭐냐면 신용카드로 물건 사왔는데요. 불공 사유에 해당이 되거든요. 그럼 매일 매출 종표에 입력하고 54 불공 넣으면 돼요? 이렇게 물어보세요. 근데 더 재밌는 건 자격증도 땄대요. 근데 그 질문을 해요. 그러면 저 혼자서 이분은 공부를 어떻게 하셔서 자격증을 땄을까 이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54 불공을 그냥 암기식으로 한 거예요. 원리를 보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신용카드나 현금 영수증은 매입세 공제를 못 받으면 우리는 일반 전표에 입력하지 매일 매출 전표에 입력하지 않아요. 이해되셨을까요? 그러면 54 불공으로 들어오는 건 내가 세금 계산서를 받아왔어요. 라는 경우와 또는 세관장이 발행한, 여러분 세금 계산서는 누가 발급한다고 했죠? 세금 계산서는 사업자가 발급해요. 그래서 사업자가 발급한 세금 계산서를 받아오거나 또는 세관장이 발급한 건 뭐라고 부르자? 수입 세금 계산서라고 부른다겠죠. 자, 얘를 받아왔대요. 그래서 이 부분은 사업자가 발급하였다라고 얘기하겠죠, 여러분? 이해됐을까요? 그래서 이 부분. 그래서 수입도 들어올 수 있다는 얘기 벌써 말씀드렸으니까 이 두 경우를 빼고는 54 불공에 들어올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까 여러분 면세도 54 불공에 못 들어요. 우리가 시험 문제 볼 때 왜 제가 불공제 사유 얘기하기 전에 이걸 먼저 말씀을 드리냐면 이 불공제 사유를 얘기하다 보니까 아니 불공제 사유 같더니 접대가 있던데요? 라고 얘기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접대를 볼 수 있는 게 뭐가 있냐면 거래처에 꽃 보낼 수 있거든요. 근데 꽃은 농수산물이에요, 여러분. 농수산물은 면세예요, 법령에. 그러면 꽃을 보냈다?
우리 거래처한테 개업식에 꽃을 보내거나 또는 신축한 게 있으면 꽃을 보내거나 누가 돌아가셔도 꽃을 보내거나 누가 결혼을 해도 꽃을 보낼 수 있잖아요, 여러분. 꽃집에 주문하셔서. 아, 그러면 계산서를 받았다? 그러면 면세라고 넣으면 되는데 나 카드 결제했어요 라고 하면서 그걸 입력 문제를 내요, 시험에서. 그랬더니 아, 접대비지? 접대비는 공제 못 받는다겠어. 상응 문제 때문에 이것만 기억을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접대비를 뭐로 넣고 있는 거예요? 54 불공을 넣고 있더라는 거죠. 카드 결제했으면 카면으로 넣는 거고요. 그리고 내가 계산서를 받았다 그러면 면세로 넣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54 불공은 세금 계산서, 수입세금 계산서 부분 말고는 절대 들어올 수 없다라는 거. 그래서 이 중에 공제 못 받는 아이들 이렇게 보셔야 돼요. 그럼 불공제 사유에 우리 제일 먼저 들어온 게 누가 있다? 필요적 기재사항. 자, 그러면 필요적 기재 사항이 무엇되어 있다? 누락되어 있대요. 자, 그럼 여러분 우리 필요적 기재사항이 누락되었다라고 해서 나온 부분. 그럼 여러분 세금계산서 필요적 기재사항 우리 한번 했어요. 뭐뭐 있었죠? 입으로 뱉어보세요. 자, 우리 필요적 기재사항 부분은 세금계산서를 오픈했을 때 누가 있었다? 일단 공급자가 있었다. 그래서 공급자에 무엇이 필요하다? 공급자의 등록번호가 필요하다. 그쵸? 그래서 공급자의 등록번호 필요했고요. 자, 그리고 또 뭐 필요했었죠? 우리 공급자의 등록번호 말고요. 같은 라인에 같이 필요했던 거. 등록번호는 사업자 등록번호를 말해요. 이 사람은 상호와 무엇도 필요하다. 상호와 성명이 필요했죠. 그래서 상호, 성명이란 부분이 있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그리고 공급받는 자, 물건을 사가는 공급받는 자는 뭐만 있으면 된다. 공급받는 자는 등록번호만 정확하면 됩니다. 그래도 공급받은 자의 등록번호.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우리 작성, 연, 월일이라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작성 연월일. 여러분, 공급 연월일이 아니라 작성 연월일이에요. 공급 연월일은 물건을 언제 공급했다. 그런데 왜 작성 연월이라고 얘기했냐면 우리는 일정 기간을 묶어서 하나로 발급할 수 있는 월합계라는 게 있을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작성 연월일이 중요하다. 그리고 여러분 이 작성 연월일이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우리 전표에 무엇하는 거? 전표에 입력하는 일자예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 메뉴에 가셔서 여기 일자 입력하시잖아요. 출혈 선택하고 여기 일자. 이게 모두 다 작성 연월일로 넣는 거예요. 자, 그걸 말하는 거고요. 그리고 그 다음엔 우리 공급가액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공급가액과 누가 필요하다? 부가가치세. 그래서 이 부가가치세를 세액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겠죠. 근데 이런 내용들이 잘못되어 있더라는 거예요. 요거 네 가지 빼고요. 나머지가 잘못된 건 아무런 하자가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잘못되어 있다라면 공제받을 수 있다, 없다? 없다. 이 얘기입니다. 두 번째, 사업과 관련, 사업과 직접 관련 없는 지출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여러분, 이걸 다른 말로 얘기하면 뭐라고 얘기하면 될까요? 우리 다른 말로 얘기하면 사업 무관 지출이란 얘기죠. 아, 여러분 회사에서 사업을 해요. 자, 사업을 하면 우리가 실질적으로 사업에 쓴 것만 경비 인정 받아야 되지 않아요? 회사에서 지금 현재 응접실 세트를 샀다. 그럼 여러분 그 응접실 세트는 회사에 응접실에 들어와져 있어야 되겠죠? 회의실에 들어와 있어야 되겠죠? 아, 근데 이러면 대표이사가 자기 집에서 사용할 냉장고를 사고 회사에 법인카드를 쓱 긁었다. 또는 회사에 이름으로 되어 있는 세금 계산서를 받아오고 야, 돈 좀 보내. 이렇게 얘기했다. 그럼 누가 봐도 이상하죠. 그쵸? 그 냉장고가 회사에 들어올 수도 있잖아요. 우리 회사에 가시면 탕비실 같은 거 있고 거기에 냉장고 같은 거 비치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거 회사가 구매했겠죠. 이해되셨을까요? 회사에서 냉장고 사는 게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그 냉장고가 회사에 있는 게 아니라 대표이사 집에 있었다는 거죠. 그러면 사업 무관 지출이죠, 여러분. 사업과 관련이 없어요. 이해됐을까요? 그래서 이 사업과 관련이 없는 지출 이렇게 나오면 우리가 지금 여기서 나오는 건 여러분 외부에서 무엇하였다? 구입하였다. 그럼 외부에서 구입했는데 사업하고 직접 관련이 없대요? 그러면 이 부분에 들어온 게 뭘까요? 대표이사가 집에서 그럼 집이라고 하는 게 더 편하겠죠? 집에서 우리 무엇하겠다? 개인적으로 사용하겠다. 자, 이렇게 산 거. 그럼 자기 돈으로 샀어야죠. 왜 회사 돈으로 사요? 이해됐어요, 여러분? 그리고 회사 이름으로 되어 있는 세금 계산서 받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문제가 있다, 없다? 있다. 이렇게 갑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아, 저는 컴퓨터 100대 사서요. 인근 대학에 기증했어요. 기증? 그러면 기부금이잖아요. 기부금은 사업과 관련 있는 지출로 볼 수는
없어요, 여러분. 네. 그래서 지금 무슨 부분? 기부 목적으로 구입한 것도 문제가 돼요. 제가 분명 외부 구입이라고 했어요. 회사에서 갖고 있던 걸 준 게 아니라 그래서 나오는 부분. 그러면 여러분 대표이사가 집에서 개인적으로 사용한다라고 해서 나왔던 이 부분은 회계 처리할 때 여러분 뭐로 하실래요? 우리 계정 과목 정리해야 되잖아요. 그쵸? 그러면 대표이사한테 돈은 받아야죠. 근데 아직 돈은 못 받았죠. 회사가 돈은 줄 거죠. 그러면 우린 차변에 뭐라고 써야 된다? 차변에 가지급금이라고 써야 돼요, 여러분. 네, 가지급금. 자, 기부 목적으로 구입했다. 자, 이 부분은 차변에 뭐라고 쓰시면 될까요? 기부금이라고 써주시면 되겠죠, 여러분. 그래서 차변에 기부금이라고 씁니다. 이렇게 정리합니다. 필요적 기재사항 누락은 왜 계정 과목 얘기 안 하세요? 그거는 상고에 따라 달라지겠죠, 여러분. 필요적 기재사항 누락된 건요. 회사에서 업무적으로 쓰는 건 맞아요. 그런데 저 조건이 빠지면 너 안 돼 라고 얘기했는데 그 얘기가 잘못됐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자산이 될 수도 있고 비용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계정 과목을 얘기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2번은 계정 과목을 얘기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아예 요거 설명하는 김에 요거까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세 번째 거 볼게요. 세 번째 보시면 비영업용 소형승용차 구입유지 임차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비영업용 소형 승용차 무엇에 대한 부분? 구입. 그쵸? 그리고 유지. 그리고 임차. 이 세 가지가 다 들어요, 여러분. 됐을까요? 그럼 이제 우리가 여기서 구분해 주실 건 얘는 1번, 2번 사를 좀 나눠 다룰게요. 자, 영업과 비영업이 무슨 부분이냐라는 부분. 자, 그럼 여러분 영업용이라고 부르는 것. 영업용 자동차, 영업용 자동차 등 이렇게 쓸게요. 그럼 여러분 영업용 자동차 등이라는 건 우리 돈벌이용 자동차. 자, 이 부분은 뭐라면 여러분 손익 계산서에 우리 무엇으로? 매출로 매출에 직접 영향을 주는 거. 이걸 영업용이라고 해요. 그러면 여기에 들어올 수 있는 대표적인 게 누구일까요, 여러분? 대표적인 거. 뭘까요, 여러분? 그죠? 이게 이제 우리가 오프라인이어서 답변으로 받을 수가 없죠. 자, 우리가 지금 현재 온라인이어서 제가 오프라인이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오프라인이면 대부분 답변을 하시거든요. 자, 온라인이어서 제가 이제 피드백에 대한 부분을 이렇게 물으면서 하는데 이 영업용 자동차와 관련돼서 손익계산서의 매출에 직접 영향을 준다. 그럼 대표적인 게 여러분 택시 회사예요. 여러분 우리 영업용이라는 거 들어보시죠? 영업용이라는 택시. 그러면 우리 번호판 가지고도 구분이 되지 않아요? 노란색 번호판이 붙죠. 색으로도 구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 건 영업용에 이용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은 운수업을 해요. 다만 택시는 사람을 실어 나르겠죠. 근데 우리 왜 화물 운송하는 트럭도 있잖아요, 여러분. 이해되셨어요? 그래서 이 영업용 자동차 등에 해당되는 부분은 이 자동차가 cc가 몇 cc고 이거 구분 안 해요. 그래서 이 부분이 들어가는 게 우리 소매에서 택시. 그래서 택시 회사가 들어올 수 있고요. 개인 택시, 법인 택시 상관없어요. 그래서 택시 회사에 우리 택시 회사의 자동차가 대표적인 부분. 그리고 또 이렇게 매출에 영향 주는 부분에 자동차 등이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 택시 회사 말고요. 여러분들 보안과 관련된 시스템 회사들 있죠. 그쵸? 우리 뭐 세콤, KT, 막 이런 데들. 그죠? 왜 출동 차량 쓰는 데들 있죠. 그래서 이 보안과 관련된 보안 업체들. 그래서 보안업을 하고 있는 이 보안업체에서 쓰고 있는 자동차들도 다 여기 들어와야 돼요. 그래서 이 부분도 들어올 수 있고요. 그리고 여러분 저희 누가 돌아가시면 운구 차량이란 거 들어본 적 있어요? 네, 운구 차량. 우리가 리무진이란 자동차는 누가 봐도 여러분 cc가 1000cc가 넘어가거든요. 제가 아직 cc 얘기 안 해드렸지만 근데 그거는 돈을 벌기 위해서 갖고 있는 리무진 차량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장사업에 해당되는 운구 차량을 가지고 있다. 그럼 이건 여러분 그 회사의 매출이에요. 그래서 리무진 예약하면 돈 더 내셔야 되잖아요. 이해됐을까요? 그래서 이제 그런 식의 자동차들. 그래서 저는 여기까지만 쓸게요, 여러분. 그래서 등이라고 쓸게요. 그래서 이런 용도로 쓰는 걸 영업용이에요. 그러면 이 반대편에 있는 비영업용은 뭐냐는 거죠. 비영업용 자동차 등이라고 부르는 것. 자, 이 부분은 여러분 회사의 유형 자산은 맞아요. 근데 이 부분은 우리 유형 자산은 맞으나
맞으나 무슨 부분? 매출하고 직접적 관계가 있다라고 볼 수는 없다. 그래서 이 부분은 여러분 업무적 편리성에 의해서 구입한 차량이에요. 아, 그럼 업무적 편리성에 의해서 구입한 차량? 자, 이 얘기는 뭘까요, 여러분? 대표이사한테요. 제가, 아유, 대표님, 회사 돈도 없어 죽겠는데, 그냥 지하철 타고 가시면 안 돼요? 라고 하는 부분. 근데 대표이사는 얘기하겠죠. 야, 내가 가오가 있지. 그래도 우리 회사 명의로 차 하나 뽑아줘야 되지 않겠어? 라고 하는 부분. 또는, 아, 그럼 대표님 회사 돈 없으니까요. 저희 국민차 하나 뽑죠. 마티즈를 뽑는 건 어떨까요? 그랬더니, 제가 아까 가오 얘기했죠, 여러분. 자, 가오를 들먹이면서 얘기합니다. 야, 내가 사회적 지위와 체면이 있지. 어떻게 마티즈를 타고 거래처를 가니? 나한테 최소한 에쿠스는 뽑아줘야 되지 않겠어? 라고 하는 부분. 아니, 여러분, 에쿠스 안 뽑아줘도 거래처 가요. 왜 못 가요? 충분히 가잖아요. 이해됐을까요? 그러니까 그 에쿠스를 가지고 이 사람이 고객을 태워서 돈벌이를 하고 있지는 않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의 차량은 회사에서 유형자산으로 분류해놨다 하더라도 이 부분은 매입세 공제를 받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런 식의 관점이에요. 그래서 아주 어렵다면, 아, 사회적 지위와 체면을 위해서 갖고 있는 차량? 대부분 임원들이 갖고 있는 차량들 대부분 다 들어오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비영업용 자동차 등이라고 합니다. 자, 이게 여러분들이 이제 저희 뒤에 가서 제가 이런 말씀 드린 적 있을 거예요. 저희는 자격증 분비가 끝나고 한 이틀 남으니까 그때 가서 업무적인 얘기를 조금 해볼게요. 라고 했을 때 제가 혹시라도 잊어버리면 누군가 얘기를 좀 해주십시오. 잊어버리지는 않겠지만 혹시라도 모르니까. 자, 무슨 부분이 있을 거냐면 우리가 세법에 들어가면요. 법인세 규정이 있어요. 그때 법인세에서 뭐라고 하냐면 이 비영업용 자동차에 대한 부분에 불법 행위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제가 봤던 회사들 사례 말씀드리면 진짜 그걸 제일 많이 적발해서 그것 때문에 제재가 생긴 건데요. 회사에 출근하지 않은 배우자가 있어요. 근데 배우자가 집에서 타고 다니는 자동차를 회사 명의로 사요. 법인 명의로. 그리고 그 자동차는 집에서 타고 다녀요. 그럼 기름도 회사에서 넣어줬겠죠? 그리고 자동차 보험도 회사가 가입했죠? 자동차도 회사가 샀겠죠? 아니, 그럼 이 사람은 출근도 안 하는데 자기 집에 있는 배우자 자동차를 회사 명의로 사주면 회사 돈만 계속 나가는 거죠? 근데 그런 불법 행위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법인세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규제해라. 그래서 이 부가가치세에서 말하는 비영업용 소형승용차라고 하는 이 자동차 등은요, 우리 법인세법에서는 뭐라고 얘기한다? 업무용 승용차 비용이라고 얘기해요. 전 그냥 이렇게 쓸게요, 여러분. 그래서 업무용 승용차 비용에 대한 한도 규정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더 이상은 배우자가 회사에 출근도 안 하는데 법인 명의로 회사 자동차를 사서 타고 다니게 하는 거 못해요, 여러분. 제재가 다 붙었어요. 그러니까 불법을 다 막겠다는 거죠. 이거는 법인뿐만이 아니라 개인 사업자도 강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내년에 개인 사업자도 아주 골치 아픈 게 또 생길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나오는. 근데 여러분들이 회계할 때 이거 관리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자격증에는 안 내니까 우리가 다 패스하지만 업무에서는 중요하다 안 중요하다? 매우 중요해요. 그래서 이 법인세에서 규정하고 있는 업무용 승용차라고 부르는 건 부가가치세법에 무슨 자동차를 말한다? 공제 못 받는 자동차하고 관련된 거야.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요건 따로 설명을 해드릴게요. 여러분들 일하러 가실 거니까. 자, 그래서 그렇게 가야 되는 부분. 여러분들이 고등학생이라면 이번에 법인세법 규정 건들지 않아요. 왜냐면 고등학생들은 대학을 갈 수도 있고요. 당장 취업을 안 나갈 수도 있기 때문에 그것까지 건들지 않지만 여러분은 취업을 나가셔야 되는 분들이시니까. 그래서 요 규정도 따로 있어서 말씀을 잠깐 같이 드렸어요. 됐을까요, 여러분? 그러면 영업용과 비영업용 구분하셔야 돼요. 이 왜 자꾸 이거 강조하냐면 시험지에 영업부에서 사용하는 자동차 이렇게 줘요. 아, 영업부가 타니까 영업용이겠지 이렇게 얘기해요. 아니, 여러분 영업부에 자동차 없다고 거래처 못 가지 않는다고요. 그쵸? 아, 지하철 타고 가시면 되잖아요. 버스 타고 가시면 되잖아요. 택시 타고 가시면 되는 거죠. 문제가 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렇게 타고 가셔도 되는 건데 그러면 그 부분은 영업용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영업부에서 갖고 있는 자동차인데 우리 제품 운반용이에요. 라고 하면 공제받을 수 있다 없다? 있다가 되겠죠. 근데 제품 운반용이 아니잖아요. 아, 여기 이거 하나 더 써드릴까요? 운구 차량만 써드렸는데 우리 무슨 부분? 재고자산을 운반하는 거. 그래서 재고자산 운반용에 쓰는 거. 그래서 운반 차량. 그래서 대부분 여러분 트럭은 공제가 다 돼요. 이해됐을까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돈을 벌기 위한 매출에 직접 영향을 주는 부분에
해당되는 자동차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그렇지 못한 건 다 비영업용이라고 봅니다. 자, 그럼 여기서 봤더니 여러분 규정을 봐야 되겠죠. 세 번째. 아, 그러면 비영업용에 들어오는 규정. 자, 그래서 규정을 봤더니 여러분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일단 발이 4개 달린 부분들. 자동차라고 했을 때 여러분 이륜 자동차가 있고 사륜 자동차가 있잖아요. 제가 얘기하는 건 발 달린 개수를 말하는 거예요. 엔진 얘기하지 마시고. 그래서 발이 2개 달린 게 있고 발이 4개 달린 게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발이 4개 달린 자동차들은 cc 규정을 얘기할 땐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 몇 cc, 1000cc, 무엇하면 초과 하면 공제받을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cc 기준은 1000cc 초과 소형 승용차라고 합니다. 1000cc 초과 소형 승용차에 해당이 된다. 그러면 우린 뭐로 가라? 굴곡입니다. 됐을까요? 자, 근데 이 cc 기준에 여러분 발이 2개 달린 이륜 자동차가 있겠죠. 오토바이. 자, 오토바이는 125cc예요. 이 시험 문제 냈더니 또 죄다 틀리고 나옵니다. 125cc 초과를 한 초과 이륜 자동차는 우리 공제 못 받습니다. 그래서 오토바이 문제를 낼 때도 있습니다. 아, 그리고 회사에서 오토바이가 있어요? 라고 하시는데, 아, 여러분 요즘엔 홈 서비스 많이 하지 않아요? 그게 아마 맥도날드에서 먼저 했나요? 근데 그게 히트를 치면서 롯데리아도 생기고 우후죽순 다 생긴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회사에서 갖고 있는 자동차들이 이륜 자동차가 있어요. 오토바이가. 그게 문제가 되진 않는데 125cc가 초과가 되면 안 된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cc는 이렇게 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cc 기준은 안 가는 게 있어요. 사람의 수로 보는 거. 자, 그럼 사람의 수로 보는 건 뭐냐면 인승 기준을 갑니다. 그래서 인승으로 보는 건, 그러니까 이걸 제가 cc 기준이라고 했잖아요. 그죠? cc 기준이에요. 그래서 cc 기준은 이렇게 가지만 사람이 몇 명입니까? 라고 하는 인승 기준. 여러분, 인승 기준으로 갈 땐 cc는 따지는 거 아니에요. 2개를 같이 보는 게 아니라 둘 중에 하나로 보는 거예요. 그러면 인승 기준으로 가겠다라고 하면 이건 몇 인승이냐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인승 기준 갔을 땐 초과가 아니고 아래로 내려옵니다. 그래서 그 기준이 몇 인승이다? 8인승입니다. 그래서 8인승 이하이면 우리는 공제를 못 받아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동차를 만드는 회사에 가보시면 우리 8인승 자동차가 없어요, 여러분. 대부분 6인승, 7인승, 그리고 9인승으로 가요. 근데 왜냐면 8인승에 대한 부분에 자동차를 만들 필요가 없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고객들한테 소위 말해서 판매를 할 때, 아, 고객님 7인승 자동차를 사시면 매입세 공제 못 받으시거든요. 근데 9인승을 사시면 매입세 공제가 가능하세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냐면 부가가치세 공제 받고 안 받고도 매우 중요한 거기 때문에. 자동차가 5천이다? 그럼 부가세가 500이잖아요. 공제를 받을 수 있으면 우리는 그 500만 원만큼 차량 운반구의 가격이 올라가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거 매우 중요하죠. 그래서 인승 같은 경우 여러분 대부분 승합차 형태들. 그래서 승합차의 형태들을 보실 땐 인승 기준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규정이 나옵니다. 그럼 여러분 시험에서 보실 땐 이런 뭘 보셔야 돼요? 아, 1000cc 초과. 소형 승용차 125cc는 많이 내진 않지만 그래서 cc를 내는지 인승의 8인승 이하를 내는지 그래서 이 3번의 규정 알아두셔야 되고요. 그리고 아예 시험 문제 쉽게 내고 싶으면 시험 출제자가 이렇게 냅니다. 비영업용 소형 승용차를 구입했다, 유지했다, 임차했다 이렇게 낼 겁니다. 그러면 요거에 맞춰서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개정 과목 정리를 해볼게요. 자, 네 번째 내남 부분. 자, 네 번째 부분은 제가 비영업용 소형 승용차를 구입했대요. 이런 구입하면 개정 과목 차변에 뭐라고 쓰시면 될까요? 차량 운반구라고 쓰시면 되겠죠. 그래서 차량 운반구입니다. 여러분 매입세 공제를 못 받으면 부가가치세에 대한 대급금은 안 생기는 거예요. 그냥 차량 운반구에 가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금 현재 불공제 사유에 해당이 되면 우리는 회계 처리할 때요. 우리 부가세 대급금이라고 하는 개정 과목은 있다 없다? 없어요. 그래서 부가세 대급금 개정 과목은 나오지 않음이에요. 그래서 모두 다 자산을 사면 자산의 취득 원가가 되고요. 그리고 비용이면 비용이 더 증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구입은 차량 운반구라고 쓰시면 되시고요. 자, 근데 유지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 유지는 기름을 넣거나 고치거나 이런 부분이겠죠. 톨게이트비를 내거나 주차비를 내거나. 그래서 여러분 유지는 주차도 기름부터 들어갈까요? 유류가 있을 거고요. 고치는 수선이 있을 거고요. 그리고 우리는 톨게이트비라고 해서 여러분 통행료가 있죠. 통행료도 모두 다 뭐 부가세가 있다 해도 못 받습니다. 통행료도 들어올 수 있고요. 주차비도 공제 안 돼요, 여러분. 주차분 과세업이에요. 그래서 주차비도 안 되고요. 그러면 이들은 뭐라고 정리하시면 될까요? 이들은
우리 차량 유지비라고 정리해 주시면 되겠죠. 계정 과목을 우린 차변에 차량 유지비라고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들어오고요. 자, 그 다음 그럼 하나 더 마무리해야 되겠죠. 임차. 자, 우리는 비영업용 소형 승용차를 임차하였다, 빌려 탄다는 얘기죠, 여러분. 그러면 이 계정은 뭐로 가시면 될까요? 자, 우리 렌트했어요 라고 얘기합니다. 자, 렌트했다 라고 하시면 우리 빌려온 거니까 여러분 차변에 임차료라고 쓰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임차의 관점 중에 또 누가 있더라? 아, 저희는 리스했어요 라고 합니다. 그럼 리스했을 때도 빌려 쓴다는 얘기가 맞아요. 근데 요거는 아무 말이 없다 그러면 우리 차변에 쓰실 때 우리 임차료라고 우선적으로 쓰시고요. 그런데 시험지에 봤더니 그건 리스료 계정 과목 써주세요 라고 하면 리스료라고 써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 리스는요, 임차료 또는 리스료 중에 택일 해서 써요. 그래서 나온 거에 문구에 리스료 계정이 있는지 꼭 확인하세요. 근데 리스료란 계정 과목이 없으면 임차료 쓰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와집니다. 그럼 시험은 3번을 참 많이 냅니다. 뭐 요즘은 조금 달라졌지만, 자, 그 다음 네 번째 내용을 가볼게요. 자, 네 번째. 여러분, 네 번째는 뭐가 있어요? 접대비 및이라고 들어오네요. 그래서 네 번째 가시면 접대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 관련이래요. 자, 그럼 여러분 얘는 무슨 말일까요? 아, 거래처에 접대했어요 라는 얘기예요. 아, 그러면 얘는 더 다른 얘기가 없어요, 여러분. 아, 접대 목적을 썼다. 근데 대부분 이런 얘기를 많이 물어보세요, 실무자들이. 아니, 접대는 회사의 업무적으로 쓴 돈 아니에요? 아니, 아까 사과 관련이 없는 건 여기서 정리했잖아요. 근데 이거 왜 또 정리를 해야 되나요? 라고 물어보시거든요. 여러분, 이 접대 부분은요, 왜 부가가치세 공제를 못 해주겠다고 하냐면 비용 인정은 해요. 비용 인정은 하는데 왜 안 해주겠다고 얘기하냐면 상응의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법적으로 사고 관련된 지출은 맞지만 상응의 문제들이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한 부가세는 공제 못 해주겠다예요. 그래서 나오는 부분. 그래서 접대라는 건, 아, 나 매출 거래처 선물 사줬어요, 술 사줬어요, 뭐 이런 얘기 나오겠죠? 공제받을 수 있다, 없다? 없다. 누가 봐도 그냥 접대 용어가 나오면, 그러면 이 부분은 차변에 뭐라고 쓰시면 된다? 그냥 접대비예요, 여러분. 아주 간단해요. 그래서 나오는 부분. 그런데 이게 일하러 가시면 이제 느끼실 거예요. 시험에서는 이 접대비를 진짜 많이 내거든요. 나 세금 계산서로 물건을 샀어. 근데 거래처 접대했다. 나 거래처랑 밥 먹었어. 세금 계산서 받아왔다. 근데 여러분 거래처랑 밥 먹으면 세금 계산서 안 받아요. 대부분 거래처랑 어딘가에 쓰는 돈이 있으면 뭘 더 많이 사용하신 경우가 많더라. 세금 계산서보다는 신용카드를 더 많이 써요. 그래서 신용카드 부분에 접대비는 메인 매출연필 아예 입력 안 하거든요. 그래서 현실은 아니 접대하고 관련된 건 자격증에서 정말 미친 듯이 제가 이제 안 좋은 말로 표현하면 미친 듯이 냈는데 우리는 언제 봐요? 라고 물어보세요. 언제 보긴요. 건수가 별로 없어요. 시험에서만 사랑하는 문제예요. 그래서 현실은 카드 접대가 훨씬 많거든요. 그래서 볼 기회가 많지 않고 시험은 참 열심히 냅니다. 자, 그 다음 다섯 번째 얘기입니다. 다섯 번째 가시면 면세, 사업, 관련이란 표현을 씁니다. 자, 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 구조는 여러분 전 단계에서 발생된 세액을 공제할게. 그래서 전 단계 세액 공제법을 적용합니다. 여러분 전 단계 세액 공제법이라는 건 뭐냐면 우리 매출의 전 단계는 뭐죠? 매입. 매입 없이 매출이 나올 수는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매출 세액에서 너가 살 때 부담했던 매입세, 이 매입세액은 공제가 가능한 매입세액만 빼겠죠. 그래서 공제 가능 매입세액을 빼서 우리는 납부하거나 또는 음수가 나오면 환급을 국가한테 받을 것이다. 그래서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이 나온다는 구조예요. 그러면 여러분 매출세액이 있으려면 이 매출세액 자리는 세율표를 놓고 봤을 때 여러분 우리나라 부가가치세 몇 프로이다? 10%. 그쵸? 또는 우리 10% 말고 또 하나 뭐가 있을 수 있었죠? 우리는 0%가 또 있을 수 있었죠? 그럼 이 자리에 0%. 그럼 결론적으로 여러분 무슨 얘기가 되는 거예요? 10% 내지는 0%가 무엇 해야 된다? 아, 있어야 됩니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10%나 0%가 있는 상태에서 우리는 매입세액도 우리 공제가 가능하면 제가 사올 때 얼마를 부담했을 것이다? 아니 10%를 부담했을 것이다. 그거 빼줄게. 이렇게 가는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 면세는 매출세액이 있다고 배우셨어요? 없다고 배웠어요, 여러분? 우리 면세는 매출세액이 없습니다.
그래서 면세 사업은 매출 세액이 없음이에요, 여러분. 없다는 얘기는 0%가 아니라 X예요. 자, 매출 세액이 없는데 여러분 여기서 매입세액을 뺄 수 있어요, 없어요? 매출 세액이 없으면 우리는 매입세액을 뺄 수가 있다, 없다? 매입세액 공제는 불가능한 거죠. 매출세액이 어찌됐든 0%든 10%든 있어야 뺄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얘는 아예 세액난이 없잖아요. 여러분 우리 앞에서 벌써 매출 보고 왔어요? 계산서에 공급가액 자리는 있지만 무슨 자리는 없어요? 세액 자리 없어요, 여러분. 세액이 없는데 어떻게 빼요? 매출세액이 없는데. 이해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면세 사업에 사용하는 우리 부가세 부담했던 부분은 어떠한 경우에도 공제를 받을 수 없다가 맞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나오는 부분. 시험에서 어떻게 냈냐고요? 면세 사업에 썼다라고 줄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면세 사업에 사용했다. 이렇게 나오면 아, 공제 안 되지? 매출세액이 없잖아. 이렇게 봐주시면 돼요. 그래서 나오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 6번째. 자, 6번째 얘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제가 화면을 조금 위로 올려놓고 할게요. 6번째 얘기. 자, 6번째 얘기는 여러분, 저는 회계에서 이 문제를 왜 내고 싶어 하는지 모르겠어요. 자본적 지출 관련. 자, 누구의 자본적 지출 관련이다? 토지. 자, 여기서 알아두실 건, 여러분, 토지는 부가가치세법상 면세에 해당이 됩니다. 면세로 규정. 아, 이거 왜 면세인데요? 라고 물어보신다면 여러분 토지만으로는 뭔가의 이익 창출은 안 돼요. 토지 자체로는. 그래서 토지를 가지고 곡식을 심든 토지에 건물을 올리든 토지 자체를 빌려주든 뭔가의 그 다음 행위가 일어나야 돼요. 그래서 토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부가가치를 무엇하는 창출하는 요소가 된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생산요소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생산요소로 쓰기 때문에 자체만으로는 실질적으로 과세라고 얘기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거에 뭔가 행위들이 그 다음 단계가 일어나야 가능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세법에서는 토지는 면세입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토지의 자본적 지출이에요. 그럼 여러분 자본적 지출은 여러분 회계에서 배웠죠. 우리 재무회계 수업했어요. 그럼 자본적 지출한 얘기는 뭐로 배우셨어요? 자본적 지출은 우리 취득 후 지출이죠. 그래서 취득하는 과정 중에도 발생할 수 있고요. 그래서 취득 과정 또는 취득 후에 발생되는 무엇이다? 지출이다. 그래서 발생되는 지출. 그런데 이 지출은 자산의 가치를 증가한다, 감소한다? 자산의 가치를 증가시키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 자산의 가치를 증가시키기 때문에 얘는 무엇으로 간다? 취득 원가로 가라고 했어요. 그럼 여러분 취득 원가로 가라고 했으니까 아, 우리 개정 과목은 차변에 뭐로 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회계 처리할 때 차변엔 토지가 된다는 얘기죠? 이해됐어요? 그래서 차변은 토지입니다. 그래서 이걸 가장 쉽게 생각하면 분개를 했을 때 차변에 토지가 나오네? 아, 그러면 넌 불공이야. 이렇게 처리하시면 돼요. 가장 쉽게 생각하신다면. 그러면 이 자본적 지출에 나오는 첫 번째 얘기가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 자본적 지출에 해당되는 첫 번째 얘기. 우리 토지의 정지비라는 게 있어요. 토지의 정지비. 그럼 토지 정지비로 들어오는 거. 그럼 이 정지비라고 하는 건 그냥 정지비 자체로 얘기할 수도 있고요. 여러분, 평탄화 작업 들어보신 적 있어요? 평탄화. 우리 땅 고르게 작업하는 평탄화 작업. 그래서 평탄화 작업을 하시거나 또는 용도를 변경하였다. 아, 여러분 우리 임야에 집 못 지어요? 임야에 집을 지으려면 용도가 뭐로 바뀌어야 돼요? 우리 주택을 지을 수 있는 용도로 바뀌어야죠. 일반적인 전답에는 절대로 건물을 못 올려요, 여러분. 그 전답이 건물을 올릴 수 있는 용도로 바뀌어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전답이란 건 농가 밭이잖아요. 거기는 건물을 함부로 못 올려, 여러분. 그러니까 이 용도 변경비도 들어갈 거라고요. 그럼 그런 용도 변경기 이런 부분들. 그리고 우리 또 뭐가 있을 것이다. 우리 토지 정지비라고 해서 이제 나오는 이런 부분도 있지만 우리 또 하나 두 번째는 여러분 토지를 구입했어요. 그럼 토지를 구입할 때요. 토지 구입 시 여러분 뭐 내실 수 있어요? 토지 구입 시 내는 거. 취득과 등록세는 여기다 넣지 마세요. 취등록세는 세금 계산서가 동반되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토지 구입할 때요. 우리 중개사들한테 돈 줄 수 있죠. 부동산 중개 수수료. 그건 세금 계산서가 있다 없다? 있죠. 부동산 중개 수수료. 또는 아까 용도 변경할 때도 수수료가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수수료 등. 그러면 이 부분도 세금 계산서가 들어올 수 있어요. 공제받을 수 있다 없다? 없어요. 개정 과목 다 뭐로 간다? 사변의 토지예요.
됐을까요? 그렇게 가는 부분. 자, 그리고 세 번째. 자, 여기까지 난이도가 그래도 하에 속합니다. 그런데 이제 세 번째, 세무에서만 출제하던 이제 회계로 다 내려와서 이 부분도 이제 회계 수업할 때 무조건 설명하는 거로 들어가야 되는 문제. 자, 뭐냐면, 여러분, 우리 재무회계 배울 때요, 건물과 토지를 한 번에 샀다라고 했던 거 기억나요? 일괄 취득하였다. 네, 건물과 토지를 일괄 취득했습니다. 그래서 건물과 토지를 우린 일괄 취득. 자, 그런데 그 뒷상황이 중요한 거죠. 나는 무슨 부분? 건물을 무엇하겠다? 건물을 철거하겠다. 근데 여러분, 건물은 과세거든요. 토지는 면세지만. 그럼 이런 건물을 철거할 때 이 건물에 대한 건 우리 세금 계산서 받았을까요? 계산서 받았을까요? 세금 계산서 받았겠죠? 그래서 이 건물을 철거한다고 했을 때 여러분이 검토하실 게 뭐냐면, 우리 이 부분에 들어올 때 건물 구입과 관련된 뭘 받았다? 저 세금 계산서 수취했는데요. 공제받을 수 있다고요? 없다고요? 없다고요. 그러면 이 건물은 차변에 뭐라고 쓸 거예요? 여러분, 우리 회계에서 배웠던 거 부가세 그냥 가지고 오시는 거예요. 이거를 다른 수업으로 이해를 하시더라고요. 다른 수업이 아니에요. 회계는 회계 처리 규정을 배운 거고요. 토지입니까? 건물입니까? 계정 과목 뭘 쓰실 거예요? 라는 걸 배웠고, 거기에 부가세가 동반되면 부가세법에서 어떻게 얘기해요? 라는 걸 지금 배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 부분은 모두 다 토지를 처리하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매입세 공제 못 받아요, 여러분. 그래서 이 경우에 건물을 계정 과목 쓰는 게 아니라 토지. 그러니까 그와 관련된 부가세도 공제를 못 받으니까 다 토지로 가야 되겠죠. 자, 이렇게 나오는 1차적인 부분. 근데 이러면 건물을 철거했어요? 그럼 또 뭐가 나와요? 철거 비용이 나오겠죠? 자, 그럼 철거 비용. 자, 그럼 여러분 철거 비용은 이들은 과세 사업자일까요? 면세 사업자일까요? 철거하는 사업자는 부가세가 있는 사업자일까요? 부가세가 없는 사업자일까요? 100% 부가세가 발생하는 사업자입니다. 그러면 이 철거 비용에 대해서도요, 우리 뭘 받았을 것이다? 철거 비용과 관련된 뭘 받았다? 세금 계산서를 수취하였다. 이렇게 얘기하겠죠? 근데 여러분, 우리 철거 비용이 나오면 그 철거 비용도 다 뭐로 처리하라고 배웠어요? 회계 배울 때 토지로 가세요 라고 배웠어요. 그러면 공제 못 받을 거고 차변에 뭐라고 쓰자? 토지라고 쓰면 되죠. 여러분, 제가 아까 처음에 시작할 때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여러분 차변에 토지라는 계정 과목을 쓰는 세금 계산서가 등장이 되면 무조건 불공이에요. 이렇게 생각하시라고 했어요. 이 어떻게 회계 처리하고 나오시냐면, 계정 과목은 회계 입장에 맞춰서 토지라고 썼어요. 근데 유형을 54 불공을 쓰는 게 아니라 51 과세를 쓰고 나오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일이 자꾸 산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계 따로 부가세 따로 그렇게 가지 못해요, 여러분. 우리가 회계를 기본적으로 배우지 않고 세법에 못 들어가는 이유는 회계에 있었던 기본적인 계정 과목 처리 부분을 가지고 와서 세법의 내용을 접목시켜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법을 안다고 해서 회계를 안다? 그러진 못한다고요. 그래서 저희가 회계가 무조건 되셔야 그 다음 세법 얘기가 되는 거고, 그 세법에 맞춰서 회계 처리를 한 게 신고서에 들어가는 거고, 그 신고가 정상적인 신고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맞물려 가는 부분. 그래서 회계에서 배웠던 거 그대로 가지고 옵니다. 그럼 여러분 여기서 조심할 거 하나죠. 점검할게요. 자, 우리는 건물과 토지를 무엇하였다? 일괄 취득했다고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절대 들어오면 안 되는 거 있죠. 무슨 부분이요? 자, 예외를 쓸게요. 예외. 그럼 우리 재무회계 배울 때 이런 거 배웠어요. 자, 예외로 배웠던 게 뭐가 있었냐면, 지금 회사가 사용 중인 건물이 있었어요. 사용 중인 건물이 있었다. 건물을 무엇하였다? 철거하였다. 그럼 여러분 이때도 철거 비용 나와요? 안 나와요? 자, 이때도 철거 비용이 나오죠? 그래서 철거 비용이 나옵니다. 그럼 여러분 이거 회계 처리할 때 철거 비용 뭐로 가시라고 배웠죠? 유형자산 처분 손실에 가산하라고 했습니다. 유형자산 처분 손실에 가산. 나는 이 수업이 새롭다? 그럼 다시 어디 돌아가셔야 돼요? 우리 유형자산의 유형별 취득에 대한 회계처리 배운 적 있습니다. 그 정리 못하고 계신다는 얘기예요. 그 정리 못하시면 회계는 어렵게 낼 때 이 문제를 건들겠지만 세무는 단골이에요. 그래서 회계도 출제를 했기 때문에 지금 저희는 놓고 갈 수 있는 건 아예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도 출제를 합니다. 그러면 얘는 유형자산 처분 손실에 가산하네? 라는 거로 끝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지금 위에서 나 건물과 토지를 구입하고 그중에서 건물 부쉈어. 이렇게 얘기했을 때 철거 비용과 관련된 세금계 수취하면 우리는 토지를 회계 처리해야 되니까 공제 못 받아? 라고 했어요. 그럼 여러분 여기서도 철거 비용과 관련된 세금계에 있어서 받아요? 안 받아요? 받겠죠. 근데 이 부분은 토지가 아니라 무엇으로 정리하고 끝내준다? 유형자산 처분 손실로 끝나요.
그래서 이 부분은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거 실수하지 마실 것. 그래서 지금 이 부분에 대한,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세금 계산서를 나 수취하였다. 그러면 이 세금계 수취한 부분은 매입세액 공제가 무엇하다? 가능하다가 됩니다. 그럼 여러분 유형번호 뭐로 가셔야 돼요? 52일 과세로 가야 되겠죠. 그거 실수하지 마실 것. 시험은 여기까지 모두 다 출제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현실에 가시면 토지의 자본적 지출은요. 내가 한 회사에서 정말 오랫동안 일하지 않는 한 볼 기회가 별로 없어요. 근데 시험은 매우 좋아하는 시험 문제예요. 그래서 지금 난이도에 대한 차이가 아예 없어졌어요. 매입매출전표 유형에는. 그래서 이런 부분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시험 목적상 최소한 몇 번까지는 여러분이 갖고 가셔야 된다? 6번까지는 반드시 갖고 가셔야 돼요. 자, 이외에도 뭐가 있더라? 우리 사업자 등록증 매입세액도 있고 구리나 금에 대한 스크랩에 대한 거래 중에 계좌를 써야 되는 규정이 있어요. 그거를 쓰지 않았다라면 너 공제 안 해줄 거야. 그리고 너가 면세도 같이 하고 과세도 같이 하면 면세만 불공 처리해야 되니까 그런 건 무엇하자? 안분하고 우리 무엇하고 정산하고 재계산한다 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건 회계에서 모르셔도 괜찮습니다. 왜일까요? 세무에서 다시 배울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다라면 우리 공제 못 받아요. 근데 시험 목적상 여러분이 6번까지는 무조건 무엇 하셔야 된다? 기억하셔야 돼요. 됐을까요? 그래서 이 부분 저희가 이걸 다시 한번 쓰는 이유는 이걸 써서 갖고 가셔야 되고요. 이게 부가세 부분의 수업이 전부 다 정리가 됐으면 다시 되짚어요. 그런데 항상 수업을 해보면 부가세 이론 수업을 하든 이론 수업을 안 하든 자꾸 잊어버려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제일 많이 기억하신 건 3번하고 4번만 기억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전부 다 기억을 하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렸어요. 됐을까요? 네.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되고요. 저는 창을 최소화시킬게요. 그래서 이렇게 유형 54 불공이었을 때, 아, 이런 부분이 또 나와지는구나. 라는 걸 숙지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54 불공이 아닌 건 공제가 가능하다. 그러면 사업자가 발행하면 51 과세, 세관장이 발행하면 55 수익. 이렇게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매입은 54 불공만 정리를 잘 하신다라면 큰 문제가 없어요, 여러분. 그게 제일 중요한 포커스예요. 그래서 시험도 그 문제를 중점적으로 내요. 그리고 저는 54 불공이 시험에서 낼 수밖에 없는 이유가 또 뭐라고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국세청에 모여있는 세금계산서를 가져다가 실무에서 많이 쓴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이 국세청에 모여있는 거 가져가서 제일 먼저 할 게 뭘까요? 공제가 돼, 안 돼라는 거 먼저 하셔야 돼요. 국세청에 모여있는 건 여러분 모두 다 공제가 가능한 거로 보여요. 그럼 여러분들이 국세청에 모여있는 걸 가지고 오면 여기 유형에 무조건 다 뭐로 뜬다는 얘기예요. 무조건 50일 과세. 세관장이 발급했대요. 그러면 55 수익. 영세는 부가가치세가 영세율이기 때문에 52 영세가 자동으로 들어오거든요. 근데 50일 과세나 55 수입에 있었던 것 중에 무슨 부분? 아, 부가가치세 공제가 안 된대. 그럼 여러분이 54 불공으로 바꿔주셔야 돼요. 아, 이거 국세청이 알아서 바꿔주겠지? 잘못 생각하시는 거예요. 국세청이 알아서 바꿔주는 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실 일이에요. 그래서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또 드린 거예요. 저도 그렇게 가져갑니다. 그러면 저희 마무리 또 해볼게요, 여러분. 유형 시작을 했으니까 마무리는 해야죠, 여러분. 자, 그래서 51 과세, 그리고 54 불공, 55 수입. 자, 그리고 52 영세는 영세율 세금 계산서를 무엇하였다? 나 받아왔어요. 그래서 제가 일부러 매입이라고 불러드리는 거고요. 나는 매입 계산서를 받아왔어요. 그럼 53 면세입니다. 그리고 우리 55 수입은 세관장이 발행한 세금 계산서를 무엇하였다? 받아왔다. 그리고 공제가 가능할 때만 하자. 그리고 여기 음영 박스 내용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건 뭐냐면 우리가 실제 물건은 해외에서 사오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해외에서 물건을 사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세관장은 부가가치세법 규정에 의해서 수입하는 물건에 대해서 부가세를 징수해야 돼. 라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수입세금 계산서를 발급했던 거지. 물건에 대한 대금은 세관을 통해서 돈을 주지 않아요. 그 돈은 해외 거래처한테 보내셔야 되겠죠. 물건을 해외에서 사오시게 되면.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프로그램에 입력할 때는요. 수입세금 계산서상에 과세표준이라고 얘기하는 공급가액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 10%에 대한 내용으로만 써요. 그래서 저희가 세금계산서에 해당되는 부분에 수입세금계산서 입력하면 부가가치세에 대한 것만 표시가 돼요. 근데 이거 모르시는 분들은 왜 부가세만 나오지? 공급가액은 왜 안 나와? 아니 공급가액은 세관장한테 주는 게 아니라 해외에 있는 거래처한테 돈을 주셔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프로그램화 되어 있고요. 자, 56번 금전은 버립니다. 제가 여기 현재는 폐지되어 있다고 했죠. 그런데 56번 금전이 있기 때문에 저희는 그냥 보여드렸지만 이건 더 이상 쓰지 않습니다. 자, 57, 58, 59. 나는 무슨 부분?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받아왔어요. 그래서 매출전표는 파는 사람, 저는 매입전표라고 하겠지만, 그래도 그 전표를 받아왔다. 근데 매입세 공제가 가능하다라는 부분의 요건이 충족이 되면 카드 과세라고 입력합니다. 그런데 면세와 관련된 부분에 신용카드 매입전표를 받아왔다? 가면이라고 넣습니다. 시험은 가면도 내니까요. 자, 영세율 적용되는 재화 등에 대한 부분을 사가지고 왔다. 그러면 우리는 카형이라고 넣을 수도 있겠죠. 자, 면건이라는 60번은요. 계산서라든지 신용카드라든지 현금 영수증에 대한 수치를 안 했는데 내가 그 면세와 관련돼서 입력 부분이 필요해서 넣겠다라고 하면 면건이라는 거 넣을 수도 있습니다. 이 면건은 여러분 세무급수에 가시면 의제매입세액공제라는 부분을 배우실 거예요. 그때 배우시게 될 겁니다. 그래서 대부분 60번 면건을 넣는 경우는 사업자가 아닌 사람과 거래했을 때 내가 부가세하고 관련돼서 뭔가 입력해야 되는 정보가 필요해요. 라고 했을 때 들어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계산서가 교부되지 않는 면세 매입 시 선택한다는 게 그런 의미입니다. 자, 현가와 현면. 자, 그러면 현금 영수증은 반드시 뭐로 받아오시는 게 원칙이다? 지출 증빙 회사니까요. 그리고 매입세 공제가 가능하다. 결론적으로 부가가치세가 있는 뭔가를 매입했다는 얘기겠죠. 그러면 현과. 그런데 현금 영수증을 받아왔는데 면세였다. 그러면 현면이라고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정리를 한다라고 봐주시면 되고요. 카드 과세라고 했던 부분하고요. 현금 과세라고 했었던 이 두 가지는 부가세 신고하실 때 신용카드 매출전표 수령 명세서라는 별도의 또 서류가 있습니다. 그 서류에 반영을 해서 신고를 꼭 하셔야 돼요. 회계는 메뉴에 등장되어 있지 않고요. 세무부터 시험에서 중점적으로 출제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들어가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나온 부분. 그럼 유형에 대한 부분은 전반적으로 유의사항까지 설명을 드렸고요. 저희는 이제 입력을 또 해보도록 할 건데요. 입력하기 전에 여러분 잠깐 쉬셔야 되니까 잠깐 쉬실 거고 저희 매입매출 전표에 아까 불공 때문에 입력했던 게 있어요. 요거 삭제하고 쉬겠습니다. 그럼 데이터 체크해 주시고요. 그리고 상단에 삭제 버튼 눌러주시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